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오후 5시 기준 17.51%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새 후보는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남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인천에서, 이준석 후보는 판교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오늘부터 이틀간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3자 구도 속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선 후보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이준석 후보는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에서 투표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 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찾은 곳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라는 소망으로 청년들과 함께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내란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딸 김동주 씨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던 것처럼 인천에서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상대적으로 대선 준비가 짧았지만 추격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체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며 이번 사전투표는 관리가 강화된 만큼 많이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에 대해서 알게도 되고 인지도 되고 또 지지도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정치 변화에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라며 정치와 세대,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게 바꾸겠습니다. 이 밖에 주요 정치 인사들도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고 내란 세력과 동조 세력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투표를 하면서 사전투표를 해야 전체 투표율이 올라간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3자 구도가 확정된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김문수 후보는 인천,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경기 남부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물론 본투표 이전에 단일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 단일화하더라도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어 이번 대선은 사실상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고 난 뒤 서울에서 집중 요새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스타트업 육성 간담회에 참석해 스타트업 R&D 예산 확대와 규제 합리화 등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민간 역량이 공공 영역의 역량보다 훨씬 뛰어난 시대가 됐어요.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정보 효율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그 소셜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특히 기후 전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인천 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인천에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메가더 동상 앞에서 묵념한 뒤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그린벨트 해제 등 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헌법 전문가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전명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만 국가가 하고 나머지 생활에 자세한 이런 부분들은 지방이 하는 것이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성남 테크노밸리에서 젊은 정치와 책임 정치를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최초의 이공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신체 관련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닌 대선 후보에 대한 단계적 검증이었고 후보자가 대답도 책임도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21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17.51%인데요. 사전투표 첫날 집계 결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부터 달라진 사전투표 내용을 오다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시행되는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에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입된 건 2017년 제19대 대선. 도입 이후 참여율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26.1%였던 사전투표율은 20대 대선에서 36.9%를 기록했습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율은 오후 5시 기준 17.51%로 동시간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과 전북, 광주 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입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하며 시민단체 관계자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공정선거 참관단이 선거 전 과정을 참관합니다. 또 투표와 개표 사무는 모두 한국 국적자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와 기표소, 그리고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고 투표 용지를 훼손하거나 다른 도장을 사용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참여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그 운영 방식에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이 사전투표 첫날이지만 매 시간마다 발표되는 사전투표율마다 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투표율만큼이나 선거 관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투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여러 장치를 도입한 겁니다. 이 선관위는 지난달 투개표 과정을 공개하는 시연회도 열었는데요.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 반박하면서 이 국민적인 의구심이 드는 건 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문제 삼았던 게 이 사전투표함 관리입니다. 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는 지난 총선 때처럼 24시간 CCTV로 감시를 하고요.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도 17개 시도 선관위 청사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초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엔 전자시계가 함께 부착돼 있었는데 이 화면을 조작해서 송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아날로그 시계까지 같이 걸기로 했습니다. 이 지난 총선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선관위가 의혹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이 투개표 사무자에 대한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김문수 후보도 연일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두 후보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중에서 과연 언제 투표장에 나타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청년들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투표를 아예 안 해버리면 하루 만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투표를 하다 보면은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두 후보는 톤은 달랐지만요.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양당 지지자들 사전투표와 본투표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반이 넘는 53%가 사전투표에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답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15%, 상대적으로 적은 지지자들만 사전투표장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 지지자들은 58%, 김 후보 지지자들은 12%가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최근 선거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인 노년층의 사전투표율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네. 통상적인 대선이 아니라서 사전투표가 평일에만 치러지고 있죠. 그래서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투표를 하러 갈 때 공약을 또 꼼꼼히 챙겨보고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제 민주당이 공약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한 대로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늦은 공약집 발간이 됐는데 민주당부터 이 공약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국민의힘은 사흘 전, 그러니까 대선 8일 전에 공약집을 냈고요. 민주당은 어제 대선 6일 전에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민주당은 187쪽, 국민의힘은 219쪽 분량의 공약집입니다.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실현해서 5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요. 최근 민주당 선대위가 철회시킨 대법관 100명 증언법. 이 법이 구체적인 숫자 없이 공약집에 담긴 겁니다.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일찍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추산됐다고 말했는데요. 증세보다는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조정하고 탈세를 관리하면 재원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공약집 내에 상세한 재원 조달 방법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힘 공약집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를 해왔죠. 그런 만큼 경제와 성장에 관한 공약이 전면에 배치가 됐었는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공약, 이게 좀 눈에 띕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함께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도 10% 감축하겠다고 밝혀서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을 동시에 견제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치 권력을 악용해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방해죄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다른 범죄들에 비해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는요, 규제혁신처 신설을 내세웠는데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민원 해결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전담부처를 통해 체계적인 규제 혁신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공약한 바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무능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부패 수사를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역시 200여 쪽에 달하는 공약집에 주제별, 대상별로 상세한 공약들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없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굵직한 정책들을 내놨는데 정작 정책 실행에 필수적인 돈 얘기는 빠져 있었던 겁니다. 공약집이 늦어진 데다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평가할 재원 마련 대책이 빠지면서 유권자들이 표를 누구에게 행사할지 판단할 때 중요한 영역에 제한을 받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개원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트 3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에스토니아에 이어서 라트비아에서도 대통령과 의회 의장, 총리를 두루 만나는 전방위 의회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우 의장은 라트비아 최고위급 인사들과 방산 협력과 인적, 문화 교류 확대 등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장정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한국을 방문했던 린케비치스 대통령을 비롯해 의회 의장과 총리 등 라트비아 최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한국은 국민이 국회 앞에 모여주어 빠르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선 이후 한국은 더욱 안정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며 나토와 유럽연합 틀 안에서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라트비아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라트비아에 소재한 한국 기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라트비아가 천무 등 한국 방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과 태권도 보급 확대, 사회 보장 협정 논의 등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인적 문화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후에는 미에리나 의회 의장과 함께 라트비아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탑인 자유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과 라트비아 양국이 함께 손잡고 자유와 평화, 공동 번영의 길을 가자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 일정을 마친 우원식 의장은 내일 발트 3국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리투아니아로 향해 에너지, 핀테크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라트비아 리가에서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김문수 등 대선 후보자에 대한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SNS 운영자 3명을 고발했고, 이는 관련법 신설 후 첫 고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피해 고발인들이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이미지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특정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딥페이크물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사건이 매우 많이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래된 숙제이고 국민들의 사법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언은 대부분 후진국 독재 국가의 영구 집권 시도를 위한 출발점이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증언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13가지 추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상훈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비수도권 DSR에 0.75%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해서 침체된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소유 농지를 경작한 뒤 임대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농지 규제 완화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5월 2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굳어진 3자 구도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까지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대선은 결국 3자 구도로 굳어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젯밤 이준석 후보를 찾아 만남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본투표일까지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너무 안타까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후보께서는 끝까지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워진 형국이다. 표계산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반대하는 일종의 양심적인 민주 세력에서 함께하자, 이런 의미가 강하다. 오늘 이준석 후보는 어제 김 후보의 접촉 시도에 대해서 전화가 꺼져 있어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또 한 번 확실히 차단했습니다. 3자 구도라도 현재까지는 0.9% 차이로 뒤따르고 있고, 이준석 후보의 합류와는 무관하게 저희들은 이 대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각오와 또 승리할 도관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추격하는 김 후보 측에서 최근 결집 흐름이 뚜렷하다라면서 막판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3차 토론회를 보면서 이준석 후보의 밑바닥을 봤죠. 그러다 보니 끝에 갔을 때는 밴드워건 효과라든지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할 때는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보여주던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안정감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3자 구도의 수혜를 과연 누가 입게 될지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책임론은 감수하겠다면서 청년과 중도층에서의 투표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소신투표 성향이 강한 20대, 30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이분들은 사실 양당 모두에 대해서 특별한 일체감이나 부채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지금 잡히는 지지율보다 더 많은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중도층, 무당층의 지지도가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게 갈 수 있을 것이다. 3자 구도로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제21대 대선. 양측이 우려하던 표의 분산 효과가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 향후 각 후보들의 득표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투표 인증 주의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열기가 그 어느 대선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후보들도 이처럼 오늘 일찌감치 신촌과 인천, 계양, 화성시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마치고 투표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치 변화에 그런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였고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청년층 유권자를 중심으로 SNS엔 투표 인증샷 게시가 이어졌습니다. 투표소 전경이나 사전투표 확인증 사진 그리고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인증샷 등입니다. 특히 캐릭터나 연예인, 스포츠팀 등을 활용한 맞춤형 투표 인증 용지 문화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SNS에서 각자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에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어 인증샷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반면 연령층이 비교적 높은 유권자들은 SNS에 투표소 전경이나 확인증 위주의 전통적인 인증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투표 인증에도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논란이 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해 투표 시 주의사항을 배포했는데요. 투표 용지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선거인이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해서도 안 됩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이후 6월 3일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유의 사항들 염두에 두셔서 소중한 한 표 기분 좋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일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사전투표를 시작했죠. 내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사전투표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뭐 대략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굳어지는 3자 구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역대 최고 시시각각 사전투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적인 투표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제외 국민 투표율도 80%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이제 역대 최고 기록을 이제 갈아치운 상황인데 과연 이 투표율 열기가 내일까지도 이어질지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는 높게 이제 투표율이 나올 걸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높은 투표율이 이번 대선 판세는 또 어떻게 영향으로 작용을 할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5시 네. 현재까지입니다. 17.51%고요. 이게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15.84%였는데 올라왔죠. 네. 2%포인트 정도 올라왔고요. 또 2024년 총선 작년에 14.08% 같은 시간대. 네. 그때보다도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일인데도 이렇다면 내일까지 이어지면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 최초의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3년 전 대선에서 사전투표한 사람들이 36.9%
93%였고요. 네. 그런데 최종 투표율은 77.1%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어쩌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좀 더 많아질 투표보다 많을 수도 있는. 예, 그래서 네. 사전 투표가 아니고 이름을 뭐 제1본 투표, 제2본 투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지금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네. 이 권역별로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늘 아까 5시 현재 보니까 전남, 전북, 광주 여기가 높고요. 낮은 데가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이 순서로 낮습니다. 이건 왜 이런지 본래 이제 호남이 사전 투표율이 높기는 한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사전 투표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영남 지역 유권자들의 불신이 아직도 좀 해소가 다 안 된 것 아닌가. 물론 이제 내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전 투표 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까지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전 투표에 대한 그 일종의 불신 이 문제도 좀 작용을 해서 권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권역별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과 또 이제 필요성, 이 심판에 대한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게 아니냐. 네. 그거는요. 사실은 2017년이나 2022년 대선 때도 비슷하게 유지가 됐어요. 이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불신은 그 네.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를 했듯이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해소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네. 과정에 있어요. 네. 그런데도 역시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가 가장 낮고 영남권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거는 그런 여파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 뭐 하는 거는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상당수들도 이번에는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과거 같은 개념으로 보면 이제 결국 야권에 유리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2012년 대선 때 투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결국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야권에 유리한 건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등식이 깨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뭐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좀 내일이나 아니면 본투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서 누구한테 유리하다, 지금은 이렇게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이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뭐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최동목 의원 말씀에 조금만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그러시죠. 해드릴게요. 이게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가 그다음에 이제 급속히 낮아집니다. 그러다 가장 낮은 투표율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네. 대선에 6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차피 지는가 보다 해서 대거 투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2년에 좀 전에 최 위원 말씀하신 대로 75.8%로 또 다시 급속히 치솟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77.2%. 네, 좀 더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오르는 추세죠. 2022년에는 77.1%.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 계엄 이후에 이 권위 대선 네. 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 내란 종식을 확실해야 된다. 투표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또 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본투표까지 하고 나면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오히려 더 77.1%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19, 20대가 이제 77% 정도 나왔고 이번 21대 과연 이제 80%까지 육박할 수 있을지 또 넘을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서울의 신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경기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 사전 투표 장소가 일종의 좀 대선 후보들에게 메시지를 좀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사전 투표 장소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과 연관된 상징적인 장소 또는 그 어떤 본인이 중점적으로 공략할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는 선정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촌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가가 밀집돼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젊은 층. 그러니까 젊은 층한테 내가 이번 뭔가 메시지를 좀 내야 되겠다 해서 실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사전 투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 갔단 말이죠.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내가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다. 아마 이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거고요.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동탄 모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동탄에서 선거에서 이겼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역전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 의원님도 네, 뭐 전적으로 저도 뭐 전적으로 같이 생각하고요. 이게 오늘 사전 투표를 하면서 동시에 유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 후보가 다 자기 그 유세해야 되는 지역 동선 하고 이 상징성하고를 결합해서 사전 투표 장소를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이제 국회 사무실을 찾아서 단일화 논의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밝히면서 이 후보의 좋은 공약은 최대한 또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반전 없이 결국에 3자 구도로 완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뭐 17% 넘는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3자 구도 아니겠어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강, 1중, 1약 뭐 이런 구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세 사람이 지금 그 실질적으로 맞붙은 이런 대선 국면이다 하면 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단일화는 그 이미 물 건너갔고 설령 물 건너가지 않고 앞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상당수가 투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의 반감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기서 단일화 무산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뭐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그거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그 이준석 후보 지지하면 사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표를 몰아달라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일종의 러브콜을 완전히 거두고 있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네. 성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3등 후보 득표율이 좀 빠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등 정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유권자들의 그 사표 방지 심리를 위해서 우린 이렇게 단일화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이 단일화를 하겠다는 이런 진정성 같은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했던 이제 발언 논란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해당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거듭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사과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한 해명한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발언 논란이 표심에 전체적인 이번 판세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 그거는요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그 유권자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는 작년에 그게 그 약식 명령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벌금 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고 결국은 그 공소를 본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소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판결과 같이 확정이 된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처럼 이제 그 유권자한테 전달이 돼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건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 말까지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맞아요, 다. 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과연 TV 토론에서 그대로 그 표현들을 본인은 아무리 순화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과연 이 공중파 그다음에 그 어린 이제 뭐 소위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까지 보는 데에서 그 인용하는 게 적절했느냐. 네. 이제 이 논란에 휩싸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그 아무리 이게 사실관계가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득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약간은 자폭성 발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뭐 옛날에 나왔던 일이고 뭐 또는 한번 사과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1차적인 피해는 아마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 제기 방식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적인 피해는 이재명 후보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 2차적으로 이재명 후보 모두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셨는데 이게 발언이 어쨌든 시간, 장소, 경우가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전 깜짝 놀란 게 이거를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고 그래요.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네. 아니 이준석 후보도 지금 개혁신당 안에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를 준비하는 팀들이 있었을 텐데 이걸 말렸어야죠.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텔레비전 생중계에 나와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물론 뭐 표 계산을 하면 뭐 이재명 후보도 좀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를 이렇게까지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예? 전 그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을 했죠, 이준석 네. 후보가. 그게 이제 권영국 후보도 좀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해서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조금만 더 순발력이 있었더라면 거기서 좀 화를 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당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써도 됩니까? 왜 이러세요? 취소하세요. 사과하세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끝난 다음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성명을 내고 이렇게 본인도 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표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 이준석 후보로서는 굉장히 악수를 둔 겁니다. 앞으로 네. 두고 보십시오. 현재 20, 30대 남성 유권자들 중에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뭐 맞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는 유권자 여성들 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하든 저 사람 그때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서 아주 몰상식한 발언을 한 그 네. 젓가락 그 사람 아니야? 이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미래를 지금 어쩌면 그 굉장히 심각하게 말아먹은 측면이 있다. 이준석 후보 그 개인의 긴 정치 인생에서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어제 그저의 그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이번 대선 결과에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어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약속한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내용 등이 담긴 공약집을 이제 내놨었는데 양당 모두 역대 가장 늦게 공약집을 늑장 발표했다.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공약집을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부족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권자들이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 뭐 김문수 후보, 뭐 또는
그 이준석 후보의 경우 자 당선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특히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수록 네. 그 공약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제법 된다고 해요. 나중에 네.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오늘 투표입니다. 이 사전 투표가 지금 본 투표하고 합쳐서 거의 아마 절반 정도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판에 네. 어제서야 공약집을 내놨다는 거는 거의 뭐 공약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메시지처럼 들려요.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거는 후보 등록을 하고 난 직후에 공약을 내세워놓고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자 이 공약은 어떻고 저 공약은 어떻고 그리고 언론사들도 각 후보별 공약을 비교하고 그 공약의 뭐 타당성 같은 걸 검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 공약집에 안 나왔으니까. 이 뭐 흔히 뭐 정책 대결 운운하는데 공약 자체가 거의 없이 그냥 그 유세장에 가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놓는 그 약속 외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약집 발간이 너무 늦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2월 3일 비상계엄하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대선 준비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4월 4일 이후부터 이제 사실상 대선 준비에 들어갔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2022년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공약에 대해서 대충 얼개를 가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대선 출마 이번에 사실상 처음 한 거 아닌가요? 본선에 처음 한 민주당이 거죠. 더 늦게 나왔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요. 네네. 뭐 많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약집을 늦게 내놨지만 여러 뭐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눠서 네네. 뉴스에 좀 이렇게 풀어먹을 수 있게 좀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뭐 별로 그 좋은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보니까 이 그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또 대선 공약을 미리 준비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당론이었기 때문에. 네. 또 이준석 후보도 언제 대선 공약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좀 늦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사정들이 있다는 걸 좀만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공약집 좀 살펴보셨나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좀 짧게 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아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과 검찰에 관한 공약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 뭐 구체성 있게 보이진 않고 다만 저출산 대책 뭐 이런 네. 것들은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네. 성 의원님은요? 저는 그 개헌 관련한 공약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번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회에서 개헌을 좀 하도록 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 새 후보가 각각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요.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저출산 개헌 부분이 이제 눈에 띄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 들어볼까요? 네. 예,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비상계엄한다면 6개월 만에 이제 하는 겁니다. 참 그 사이에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6개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도대체 왜 했을까? 전 지금도 그 의문이 잘 풀리지가 않고요. 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믿고 중앙선관위에 뭐 군인들을 보낸다거나 뭐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의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려고 모인 의원들을 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군 지휘관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이게 참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대통령 다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겨울옷 이제 막 입기 시작할 때 촉발됐던 그런 상황이 이제 뭐 반팔 입으면서 대선을 치르게 됐네요. 네. 자, 저는 이제 그 아까 사실은 뭐 공약집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공약을 보고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판단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네. 이렇게 늦게 내놨다는 거는 저는 다분히 아까 뭐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공약이라는 거는 평소에 당의 정강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의 정책이 있는 거죠. 그거 이렇게 막 나가는 거지 뭐 공약 대선 나온다고 공약을 새롭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공약을 경시한 대선 후보들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 공약을 경시한 대선 후보들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